아 같으이더 아 같이 보이니더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이게? 소년처럼 보입니다. 아이고 오늘 보이 소녀처럼 보이네요. 서로 인사하면 어린이 같습니다. 안동은 아 같으이더 이렇게. 오늘은 어린이날이면서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참 오늘 꽃 기가 막히게 해놓으셨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참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 예배가 아니면 참 박수라도 한번 쳐드리고 싶은데 나중에 여러분들 잘했다고 칭찬 한번 해주세요. 참 귀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하고 오늘 현수막도 이렇게 유아틱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풍선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 덩달아 저도 좀 어린애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또 현실은 또 그렇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벌써 이만큼 나이가 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서는 이제 어른 세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른 세대. 이제 저희들은 부모 세대도 넘었었어요. 부모 세대도 넘고, 왜냐하면 어린이를 기준으로 말할 때는 우리는 이미 청소년의 이상의 자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른 세대 이렇게 부릅니다. 혹 부모 세대라고 부르도 있겠고요. 다음 세대라 그러면은 이제 30대 혹 40대 정도에 속하는 분들이죠. 왜 어린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기 때문에 부모 세대라고 부르게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부모 세대들이 다음 세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학생들인데, 학생들은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둘로 말할 때는 부모와 아이로 말할 때는 다음 세대가 돼요. 그러나 요즘은 모든 것을 세분화시키는 시대이고 보면 사실은 미래 세대 이렇게 부르는 게 훨씬 더 정확한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다음 세대 이렇게 부르니까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고요. 저는 진심으로 우리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어린 학생들, 또 비전센터에서 자라나는 우리 귀한 어린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자라나서 시대의 일꾼들이 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믿음의 그루터기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 이어서 어린이에 대한 설교를 드려야 되지만 여기 어린이들은 거의 없고 어른들만 자욱히 앉아 계시니까 어린이 설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무겁고 좀 부담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 이 시대의 어린이들을 좀 이해하고 또 어린이들을 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좀 모색하는 부모들과 어른들의 고민이 좀 있는 그런 자리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그쪽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는 설교의 대상은 어른이고 또 어린이날 사랑의 대상은 어린이 대상은 다 저쪽에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오늘 우리들은 부모 세대 내지 어른 세대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목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본인 스스로에게도 하는 설교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다 같이 헤쳐나가야 될 고민이기도 한 그런 말씀들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칙칙하고 무겁고 또 부담이 되는 말씀일지라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감수해야 될 그런 말씀이기도 한 거죠.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린이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어린이가 살고 있는 시대를 먼저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지금 어린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지금 우리 어린이들이 처해 있는 형국이 어떤 형국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서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유리할 때는 이렇게 설정을 하고 말하고 불리할 때는 또 저렇게 설정을 하고 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른들도 한마디로 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이거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오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다음에 한 7가지 정도로 우리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거는 현대 청소년이라든가 아동심리라든가 또 어린이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공통으로 뽑아낸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취합한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좀 인용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어린이들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죠. 실제로 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어린이들은 상처 그리고 아픔 그리고 멍들어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 그렇게 누구나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어린이들이 지금 불쌍한 입장에 놓였다. 얘들이 지금 코너에 몰려 있다.
정말 자칫하면 큰일 나겠다, 이런 데 대해서 인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아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인정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다음에 한 7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자살이에요. 자살은 힘들기 때문에 오는 결과이기도 해요. 힘들기 때문에 오는 결과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런 자살 풍토가 아이들을 더 힘들게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상호 연결되어져서 작용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놀랍게도 지금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10살부터 19살까지의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세상을 떠나는데, 그 아이들이 세상을 떠나고 죽음을 맞는 이유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놀랍게도 자살이에요. 자살. 10살부터 19살짜리가 뭐를 안다고 걔들이 세상을 제일 먼저 소위 말하는 하직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자살률이 그렇게 높아요. 애 어른 합해서도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자살률 1, 2등 가는 거는 이미 우리가 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청소년들 혹은 어린이들의 자살률이 지금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 것을 볼 때, 도대체 얘들이 자살을 해야 될 이유가 뭐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자살을 하냐는 거죠. 이게 뭐 사회 범죄 조직 때문에 자살한 줄 아세요? 무슨 뭐 해커 조직이 와도 얘들을 막 어떻게 하기 때문에 얘들이 자살하려고 그런 줄 아세요? 아니면 막 학교 폭력이 시달려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물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이들이 막 집 나가고 싶어하고 죽고 싶어하는 이유에 절대 퍼센테이지가 누구에 있는가 하면은 부모, 가족, 학교, 이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사회가 위협하기 때문에 애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위협으로 애들이 세상을 죽는다고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부모들은 지금도 생각해요. 무서운 사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사회. 물론 사회도 무섭지요. 그런데 우리 책임은 없는 듯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부모 때문에 안 된다는 걸 몰라요. 오늘 그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어른들은 죽으면요, 유서를 남긴다든지 죽기 전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준다든지 복선을 깐다든지 뭔가 이렇게 사인을 좀 보내줘요. 사전 신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애들은 어느 날 그냥 팍 죽어버려요. 아무런 예고도 없어요. 멀쩡하던 애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던 애가 그냥 죽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 아이들은 그런 걸 해야 할 만큼의 사회 구조가 없어요. 어른들은 정리해야 될 게 많잖아요. 정리해야 될 것도 많고 관계도 많고, 그 다음에 떠나고 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복잡한 생각도 있고, 보이지 않는 시선들을 의식해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한 영향력을, 이렇게 죽음으로서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마음들도 있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시그널을 이렇게 죽어요. 그러나 아이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뭐 충동적으로도 그렇고, 애들 때로도 참다 안 되니까 그냥 가버리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현 시대 속에 아동 내지 청소년들에게 일어나는 심각 순위별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자살이라니까요. 자살. 그런데 우리는 이 얘기를 나중에 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애가 죽는다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관계되는 분들이 지금 애들이 자살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개연성이 뭐가 있을까를 이렇게 포착해 보기 위해 가지고 2주 동안, 딱 2주 동안에 샘플로 표본을 조사하기 위해 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2주 동안에 애들이 자살할 수 있는 여지 내지는 그런 끈아풀 관계, 그런 어떤 뭐 선동 또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촉구받고 방법론을 알게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인터넷을 검색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있는가 봤더니 2주 동안에 1만 2천 건이 발생하네. 1만 2천 건. 그 인터넷가 조금만 이렇게 검색해 보면은 죽어야 될 이유,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 죽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자살 조장을 하는 게
한 800건 가까이 돼요. 자살을 조장하는 겁니다. 들어보면은 막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얘기를 이렇게 써내려가요. 괜히 아무 일도 없었던 같은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그 애가 그 글 보면은 그 맞네, 공감이 막 형성되면서 나도 이거 죽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막 들 만큼 그 글이 그렇게 쫙 전개가 돼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독극물과 자살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까지 한 400건 이상이 그거를 예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어떻게 죽으면 확실하게 죽고 정확하게 죽고 효과적으로 죽고 결과 있는 죽음을 죽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자살 방법이 자세하게 안내되는 것도 뭐 80건에 가깝고, 또 자살한 실제적인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을 촬영해 가지고 그 올려놓는 것도 30건 가까이가 지금 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 2주 동안에 발견해내는 것이 이 정도라면 여러분 이게 1년을 치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애들은 절대로 목사님 안 죽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애들에게 물어봐요. 다 죽고 싶었다니까요. 지금도 죽고 싶은 마음인데 차마 못 죽고 살고 있는 애들도 많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애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이들의 가해자는 저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 부모의 문제. 너무나도 똑똑하고 너무나도 온전하고 너무나도 완벽하고 항상 옳은 말을 해주는 부모님들 때문에 숨이 막혀서 애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갔던 삶이 어른들이 죽는 것처럼 큰 빚을 져서라든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어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은 피할 데가 없어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보고자 아이들이 세상을 떠나는 게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가출이에요. 가출은 우리 생각에는 옛날은 가출 그러면요, 가출은 너무 쉽게 가려면 가라, 뱃돼지가 아직 덜 고파가 이러지. 쫓아내면요, 애들이 밥때가 되면은 실검실검 부엌으로 찾아오고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꿀뚝에 와서라도 끌어안고 밤을 지새기도 하고 저 논바닥에 가지고 쌓아놓은 이렇게 나락볏집 사이에라도 파고 들어가 가지고 잠을 자기도 하고 뭔가 애들이 가정 중심으로 뺑뺑 돌다가 결국은 찾아올 수도 있게 된다고요. 아주 극도로 극소수의 사람이야. 돈 없어도 서울로 티쁘고 어디를 가버리고 하는 깡다구 있는 사람들,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저녁이 되면 다 돌아와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집 나가라 그러면요, 대번 가뿐입니다. 대번 가뿐이요. 갈 데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장방실, 뭐 오락실, 무슨 장, 무슨 방 이런 게 많아요. 요즘은요. 가면 뭐 전부입니다. 전부. 일단은 뭐 지금 뭐 밤에 잠자는 거 있잖아요. 온천도 하면서 그거 하는 거, 그거 찜질방, 방, 이게 장방실이 있다. 장방실. 그런 것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라 그러면 정말 가버립니다. 그리고 애들이 요즘은 알바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반값만 내면 살아요, 가서. 그래서 집 나갑니다. 그 절대로 집은 나가지 말아 해야 돼요. 집 나가라 하면 갚습니다. 자, 이게 문제가 돼요. 근데 집 나가는 이유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집 나가는 이유의 73%가 부모하고 맞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부모님하고. 그 온전하고 그 완벽하고 어릴 때 말을 들어보면 실수 한 번 없이 가장 모범적으로 자라났던 그 아버지, 그 어머니 때문에 아이들이 숨통이 쪼여가지고 티나 가쁩니다. 부모들은 잘못이 없잖아요. 항상 잘못이 없어요. 언제나 모범적이고 학교 다닐 때는 잘 공부했고 부모님 말 순종했고 신앙생활 잘했고 곁길 한 번 안 가지 않는 아주 좋은 부모님이에요. 거의 부처님 같이 완벽한 분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인데 가서 물어봐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에 가서 그렇게 살았나?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애만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애들이 거기 식상해요. 그래가지고 떠나가 버린다. 세 번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세 번째 문제가 놀랍게도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어린애가 뭐 동성애를 하겠냐 이러시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애들이 동성애를 해요. 호기심으로. 아무것도 모르는데 온 사회가 동성애를 떠들고 있거든요. 동성애를 하자는 쪽도 떠들고 그거를 막자는 쪽도 떠들고 온 사회가 동성애를 하기 때문에 동성애가 뭔가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 동성애를 해버리는 거예요.
얘들은 뭔지 봐야 되거든요. 뭔지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교육은 우리 생각에는 반대하는 교육을 하면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은요, 역형성적 작용이라는 게 생겨요. 하지 말라는 게 궁금한 거예요. 왜 하지 말라는지를 알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험돼야 돼요. 그래서 그게 동성애가 더 커지게 되는 결과도 와요. 이게 아이러니한 문제라니까요. 말 안 할 수도 없어요. 말할 수도 없어요. 이게 힘겨운 고민이에요. 옛날에 저희들이 클 때는 수사반장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이 됐습니다. 그걸 보면 막 통쾌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정의감이 막 생기고 막 악당을 잡고 나쁜 사람을 잡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게. 그런데 한편에서 어른들은 걱정했어요. 저게 도둑질 가르친다, 저게 죄악을 범죄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어디 저렇게 얄궂게도 저렇게 할 수가 있나. 그 순수한 백성들을 수사반장이라는 드라마가 범죄의 유형을 다 알게 해주는 거예요. 작가들이 전부 그걸 써가지고 매일매일 다른 일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다른 범죄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일어난 범죄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상상 속의 범죄들도 극으로 드라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심취해서 보게 되면 세상에 이런 범죄도 있구나, 이렇게도 할 수 있네, 다양한 방법들을 배우게 되고, 그때 당시 교도소에 간 사람들, 범죄한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나왔어요. 당신 이거 어디서 배웠노? 전부 영화나 드라마 보고 배웠다. 심지어는 수사반장 보고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때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어른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악을 누가 조장하고 싶겠어요. 다 막고 싶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영악하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팁을 얻어요. 팁을. 자신감을 갖게 되고 확신을 얻게 되고, 그래서 악한데 발 빠르게 가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잖아요.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일지라도 모양 자체를 버려야 되는 게 성경적 교육이거든요. 근데 반대한다고도 세게 나가면요, 그걸 보고 역형성적 작용이 일어나서 그걸 따라가서 배우게 돼요, 이게. 그렇지, 우리나라의 동성애가 말도 못하게 지금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 동성애 사이트 중에 최고로 많이 들어와 있는 한 사이트의 인원이 23만 8,400명이라고 집계가 됐어요. 여러분들은 이게 백성들 전체 숫자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숫자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인지를 잘 모르세요. 개인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밴드장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100명 들어와요? 200명은 들어오나요? 지금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같은 경우는 블로그를 하는데 상당히 그래도 좀 제법 많이 들어오긴 해요. 그렇지만 23만 8,400명이라 그러는 이 숫자는요, 한 사이트에 많이 들어온 사람인데 이거는 이런 사이트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그러니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는 지금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그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요즘 드라마나 영화 이런 데 보세요. 여자끼리 둘이서 눈을 주고받는데 이 눈매가 보통 눈매가 아니고, 남자와 남자가 눈매를 주고받는데 이게 보통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이걸 애들이 흉내낸다니까. 흉내. 뭘 알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즐거움이나 쾌감을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 그게 지금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이지 않는 것을 예방한다는 이유 때문에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그게 사회적 이슈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슈가 되어지면 너나 할 것 없이 그것을 따라하게 되는 결과가 와요. 심각합니다. 교회는 아픔이 있어요. 말해야 한다. 무엇이라도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말할 수 없다. 이 상관관계 속에 있는 게 이게 설교예요. 어떤 분들은 말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해하고, 어떤 분들은 교회가 그런 걸 말하기 때문에 답답해하기도 하고, 이게 참 어찌 할 바를 모를 그런 상황이 놓여진 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그 사이트에서 들어오는 광고 수입을 비롯해서 그 많은 수익이 소위 말하는 동성애 퀴어 축제를 후원하는 단체가 되어 있다는 것도 지금 밝혀진 사실이에요. 그러니
돈들이 다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지금 사회가 지금 절단이 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살, 가출, 동성애가 지금 청소년들의 제일 시급하고도 많은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는 1, 2, 3등이에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네 번째가 학교 폭력입니다. 학교 폭력. 그 다음에 오는 게 학교 폭력인데, 애들이 참 이 옛날 같으면 그냥 뭐 일진 얘기 나올 때만 하더라도 고등학생들 얘기였어요. 혹시 중학교 애들, 건장한 애들이 연루되어 있는 정도였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학생들이 합니다. 초등학생들이. 지금 발표해 놨는 걸 보면 가해 학생의 58%가 초등학생이고 피해 학생의 56%가 초등학생이에요. 얘들은 아주 점조직으로 돼 있고 피라미드 형태로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심각한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언어 폭력이 일단 제일 많아요. 35%나 되는데, 언어 폭력은 말로 하는 폭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로 하는 폭력을 하면요, 기껏해자 쌍욕, 그 다음에 죽여본다 이런 말 이거밖에 못 내요. 근데 얘들은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묻어버린다 뭐 이런 표현, 거의 상상을 초월하는 언어를 써요. 그 말을 들으면 섬찟섬찟해서 흉내도 낼 수 없고, 어떻게 이런 상상의 말을 진짜 할 수가 있는지, 그런 정도로 심각한 게 언어폭력이에요. 우리가 쓰는 언어폭력은요, 이거는 잽도 되지 않습니다. 갖다 붙이지도 못해요. 그거는 애들이 그냥 콧방귀로 낄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의 언어는 지금 수준이 높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단톡방에, SNS를 통해서 단톡방에 애들이 이렇게 모여오죠. 사람들이 모이면 그 애들이 전체 모인 데서 한 아이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방을 나가면 안 돼요. 나가게 하면 되죠. 하지만 나가면 그 반 죽습니다. 나갈 수도 없어요.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싫어도 좋아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거기서 나오는 언어는요, 한 아이를 매장합니다. 한 사람이 뭐 욕하는 줄 아세요? 하나가 딱 꺼내면요, 너도 나도 막 달려 들어가지고 그 아이를 하는데 변호 한마디 못해. 뭐 하려고 하면 10마디가 더 들어왔는데 벌써 뭐니. 한마디 변호를 할 수가 없어요. 말만 꺼내면 집단적으로 와서 사람이 구타하듯이 언어로 와서 폭행을 하는데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대꾸를 못해요. 이 경험을 안 한 분들은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도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한 게 지금 이랬습니다. 뭐 집단 따돌림, 이 왕따 문제는 이미 오래전에 나와서 지금 왕따 문제는 오히려 16%,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폭행이 있어요. 폭행. 애들 100명이 있으면 12명은 맞고 다니는데, 그 맞는 정도가 그냥 어쩌다가 아이들끼리 싸우는 폭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요, 사실은 폭력이 아니잖아요. 애들 한참 성장기에 있고 혈기왕성한 애들이 뭐 안 맞으면 주 패고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에 폭력법이 강화되면서 그런 애들이 있으면은 이 법에 적용해가지고 그 선생님들이 애를 그냥 처벌을 해야 된다니까요. 애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싸우는 거, 뭐 이런 폭력을 하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둘 중에 누구나 하나 얻어 터질 거 아니야. 그런 거를 폭력으로 집어넣어 버리고, 진짜 폭력하는 애들은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심각한 수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의 정도는 성폭행, 성폭력, 금품 갈취, 강제 심부름,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 그래서 양당 간에 선택도 못할 일들, 어느 걸 해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들, 이런 심부름을 통해 가지고 아이가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래 한번 콕히면 계속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 아이가 그리 힘들어져요. 어느 학교 가면 괜찮을 것 같지만 그 학교로도 얘들이 점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수하면은 걔가 그거가 또 똑같아요. 이미 옛날 같으면 그냥 아이고 전학 가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될 일이지만, 지금은 이미 얘들이 맘만 딱 먹으면 어디에 전학 가도 똑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 힘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폭력이 고등학생들도 아니고 중학생도 아니고 지금 초등학생까지 이 피해가 내려오고 가해자가 초등학생이라는 것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지금 얼마나 빨리 깨어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어른들이 너무 많은 걸 빨리 가르쳐서 그래요. 여러분, 조기교육 이게 사회를 망치고 있습니다. 아세요? 이게 지금 사회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일찍 어른 되게 만들기 때문에 어른이 경험하고 장성한 사람이 경험해야 될 것을 어린이 때 이미 점차 교육이 다 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게임 중독입니다. 게임 중독은 지금 현재 통계에 보면 2살 배기 아로부터 시작해서 5살짜리 아이들이 한 40%의 아이들은 계속 매일 텔레비전을 일정한 시간 이상을 시청을 하게 되고 게임기를 접하게 되는 길이 열린다고 그래요. 이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 부모들로서는 지금 시대에 매스미디어에 길들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하고의 간격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우리가 얘기를 정확하게 들어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 애들이 어릴 때부터 게임을 하고 자라고 뭐 TV에 보면은 우리 딴에는 정의감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이 어린이 극화 같은 거는 그래도 좀 덜합니다. 그러나 게임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게임의 주인공이 자기잖아요. 게임의 주인공이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람들에게 당하는 거예요. 계속 억압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이제 쫓기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밤에 잠을 자다가 애가 경기가 일어나고 마음에 답답함이 생기고 현실과 이게 동떨어져요. 모든 게 자기를 압박해오고 억압해온다는 생각이 벌어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성장이 불가능하고 이게 방어 기제가 점점 활성화가 되게 되고 분노 조절이 잘 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아이가 원숙한 맛으로 이렇게 자라지를 못하게 되고 항상 쫓기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고 공포감이 있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기게 되면 막 잔혹함이 생기고 약자를 보면 막 강하게 이게 무찔러야 되고 강자 앞에서는 빌빌거려야 되고 하는 이런 이중성까지 모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건 거의 만성질환으로까지 가게 된대요. 아동학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너무 일찍 게임을 주는 것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상은 어때요? 부모의 마음은 또 다르잖아요. 얘가 핸드폰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연락하려고 줬는데 선한 동기로 줬지만은 애들은 그것이 이미 게임기로 바뀌어져 버리고 다른 애들하고 둘이 나란히 앉아 있는데 한 놈이 막 게임 가지고 하는데 내 아들이나 내 딸이 옆에 가만 보고 침만 이거 흘리고 있고 언제 한번 차려주나 싶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나 엄마가 지나가다 그걸 봤다. 그러면 어느 아버지가 엄마가 자기 거 안 주겠으면 이거 해라. 더 큰 거 줘버리고 더 좋은 거 줘. 기죽지 말고 자존심 상하지. 이게 얼마나 그런 마음이 딱 들겠어요. 근데 그게 아이로 하여금 더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그 일을 하게 만드는 일이 결국은 되어서 좀 힘든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이를 보는데 지겹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젊은 아줌마들이 있는 그 식당이라 이런 데 가보세요. 전부 쪼매난 애들이 앉아가지고 엄마 밥 먹을 동안에 뭐 하냐면 전부 이거 보고 앉아있어요. 다 핸드폰 보고 이거 개명하거나 그렇습니다. 아이를 임시적으로 처치할 수 있는 방법에서 제일 좋은 거는 그런 거 보여주거나 게임하도록 만드는 게 제일 조용하거든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애들 보고 왜 공부하느냐고 막 닥달하고 손님 오면은 저 나가서 텔레비전 봐라 이런 얘기를 이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부모님이셨는데 요즘은 게임기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실제로 스마트폰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일수록 자기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않는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이런 비유는 좀 미안한 말도 되지만은 농사 짓는 분들 중에 이렇게 막 판매를 위해서 막 너무 농약을 많이 뿌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그 음식 자기가 먹어요? 안 먹지. 파는 거는 팔아요. 자기 먹는 거는 따로 키웁니다. 따로. 저는 의사 선생님, 내과 의사 선생님을 지난번에 있던 교회에 알고 있었는데 이분은 애가 4명인데 감기 걸리면요 절대로 주사 맞히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다음 애들 빨가벗겨 놓고 따뜻한 미지근한 물로 이렇게 계속 부어가지고 애를 이렇게 열을 식혀주고 그다음 오찬물 따름이 키고 뭐 이렇게 하지.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대 맞으면 제일 빠르고 좋은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자기 아이를 키울 때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 내성을 키우고 인내를 키우고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해요. 저 그리고 보고 참 좀 다르구나 그 생각을 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아시겠지만 애플사의 CEO 그 팀 쿡이라는 분은 어린 조카들에게 소셜 미디어를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빌 게이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 아이들이 13살 될 때까지 핸드폰을 주지 않았대요. 스티브 잡스도 아이패드를 만들었는데 그 아이패드를 만든 것 자체를 아이들에게 얘기도 안 할 정도로 아이들에게는 그걸 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게 우리가 참 잘 안 돼요. 이거는 부모 세대들도 이미 여기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참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초등학생 시절에는
가급적 이것을 자제하고 억제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도 경험상 해보니까 부모가 결단을 내려야 돼요. 부모가 결단을 안 내리면 이거는 아이에게 제약을 해서는 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용기 내셔서 이런 결단을 한번 하세요. 집에서 애들이 있는 동안에는 텔레비전, 컴퓨터 켜지 않겠다. 이 마음을 여러분이 먼저 딱 먹지 않는 동안에는 아이에게 핸드폰 하라는 소리를 하지 말라는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모님들도 딱 오면은 어디에 거실이든지 어디 내려놓고 소리 나게 해가지고 띵동 오면 가서 받고, 그렇지 않으면은 아예 탁 내려놓고 거실 문화, 또 서적을 같이 하는 문화, 놀이 문화 뭐 이런 걸로 가정을 이렇게 새로이 편제하지 않는 한은 이 딜레마에서 빠져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한편에서는 어른들이 스마트폰을 배워가는 게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는 아직은 독이 된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자제하고 손주들 앞에서도 좀 조심해야 되고요. 꼭 필요할 때는 어쩌다가 한 번씩은 이래 해줘야 되지.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할머니도 스마트폰을 좋아하시고 막 그러신다는 게 너무 아이들에게까지 들어가 버리면 애들은 더 큰 확신에 차서 계속 극적으로 흘러가 버릴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거는 통계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주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걸 가지고는 너무 뭐 이렇게 매일 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가정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그렇지 않으면 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른 면에서 회복하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 환경에 이 게임 중독은 심각하다라는 것은 분명해요. 게임을 어른들도 꼭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 되는 것은 항상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여가가 돼야 되지, 이 여가가 본업에까지 지장을 주도록 하는 이 게임이나 이런 데는 중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은 부모님들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폭력이에요. 성폭력도 우리나라에 지금 심각한 문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물론 원론적으로 여성들이 남성으로부터 보호함을 받는 것은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기본적으로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첫 번째 성경험을 언제 하느냐 통계가 나왔는데, 이 통계가 언제인 줄 아세요? 초등학생 때로 나옵니다. 초등학생 때 이미 첫 성경험을 다 하는 것으로 보고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다가 아니지만은 상당수의 아이들이 이 첫 번째 성경험을 초등학교 때 한다, 이런 보고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안심하지 마세요. 옛날에는 어른들이 젊은 애들을 찾아가서 성매매를 하고 원조교제를 하고 이런 사회 풍토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얼마나 영악하고 대단한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가지고 여학생들이 어른 상대를 찾아가지고 돈을 받고 매매를 하는 이런 지경까지 지금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저속한 표현입니다만, 어른 하나 잘 물면 팔자를 고치고, 그리고 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속적인 후원자를 맞이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노력하지 않고 돈 버는 방법을 그렇게 찾아가고 있는 지금이에요. 이 시대가 이렇게 지금 악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뒤따라서 오는 애들이 성적으로 분별이 없으니까 동성애도 나오게 되고, 또 거기에 뒤따르는 에이즈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지금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어요. 청소년들 성매매가 해마다 1.5배씩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가 마약입니다. 이 마약은 먼 나라 얘기처럼 우리는 듣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분들의 보고와 또 여러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본 결과는 마약은 대단히 가까이 와 있다는 게, 대단히 가까이. 오늘 혹시 마약하고 오신 분 계신가요? 마약이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약 한 번 맞는데 얼마느냐? 얼마 돈 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요. 얼마? 막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마약 살라고 막 돈 툴툴 뭉쳐가지고 막 갖다 주잖아요. 그건 옛말입니다. 요즘 마약 한 번 맞는데 얼마냐? 5,000원. 해볼 만하죠? 5,000원. 좀 품질이 좋은 거는 10,000원. 그냥 인터넷에 검색해가지고 보내달라고 하면 소포로 딱 오는데 누구도 모르게 다른 걸로 포장해가지고 딱 온대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
삶에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의미가 없고 계속되는 아이들에 시달리고 반복되는 엄마들에게 가장 많은 유혹이 오는 게 이 마약입니다. 마약.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마약을 안 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많이 있습니다. 안 한 사람은. 그러나 한 번 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하면은 꼭 2번 이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마약이 너무 좋아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약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젊은 아이들에게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젊은 아이들에게까지 계속 내려와서 청소년을 위협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부모 세대들, 이 어린 아이의 부모 세대들이 여기에 이미 젖어들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밑으로 흘러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이 마약이 우리 손에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길목이 다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감당이 불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왜? 성적 취향이라는 거예요. 성적 취향. 내가 좋아서 하는데 네가 뭐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느냐, 그건 내 문제 아니냐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 말이. 그런 것처럼 마약도 내가 좋아서 하는데 네가 왜 나뉘냐고. 네가 내 남에게 피 안 주고 내가 할 테니까 네 건들지 마라. 네 콜라 좋아서 마시잖아. 사이다 좋아서 마시는데 마약 좋아하는 내 기호에 따라서 한다. 담배 누가 뭐라 안 하잖아. 근데 왜 난리냐고. 여러분, 이게 참 이 얘기를 하면서 정치적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진보주의적 성향에 있는 사람들의 주장이 바로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소위 요즘 나오는 물뽕이라는 마약이 있대요. 물뽕이라고 하는 건 이게 냄새도 없고 향기도 없고 색깔도 없어가지고 이게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도 모른대요. 그리고 이거를 조금만 이렇게 마셔도 10분 이내에 사람이 최면 상태, 마취 상태에 들어가 버리는데 그 안에 일어났던 어떤 일도 기억을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이게 물뽕이라고 하는 마약이 지금 돌아다닌다요. 지금 칠곡이 넘는 줄 아세요? 다 있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좀 악한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오늘 설교도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걸 하면 오늘도 누가 피를 받아가지고 마약 5,000원. 대번에 들어가자마자 인터넷 검색하고 이게 자살 사이트 검색하고 배운다니까요. 이게 배워요. 이걸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 그러나 말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게 또 이거기도 한 거예요. 이게 아픔이에요. 교육은 어느 일변도가 어느 거든지 간에 교육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배우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이런 말을 할 때 두렵다, 걱정된다, 우리 아들 잘 길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선량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삶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에게는 주마등처럼 번개처럼 지나가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되고 새로운 삶이 열리기 시작하는 순간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만 만약에 거기에 빠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설교는 죽순 설교가 되는 거죠. 이게 최악의 설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수사반장처럼. 저는 체벌하면 좋아하지만 저는 수사반장에 대한 인식은 사실은 그때 뉴스를 듣고 제게는 그때 어렸지만은 제가 초등학교 때예요. 그게 거의. 근데 그게 충격이 되더라고요. 충격.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교육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지금 서울시에서 나온 학생인권조례 아시죠?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느냐 하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성생활을 보장하라는 항목이에요. 자유로운 성행위를 하도록 보장해주고 초등학생들도 임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라. 그리고 출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라 하는 게 그게 여러분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이에요. 이걸 보고 반대 안 해야 됩니까? 이게 정치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저는 정말 이게 답답할 노릇인 거예요. 그래 이런 일들 때문에 목사들의 입을 다 강단해서 막게 만들고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면 목사가 구구파라고 그런 거예요. 저도 어느새 보니까 우파가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바라는 건 아닌데 우파가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건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데 오늘도 이거를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 중에서는 목사가 지금 우편향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까 봐 좀 걱정이 돼요, 사실은. 그러나 진심으로 말씀드리건데 지금 우리가 그런 논리를 할 계제가 아니에요. 이건 막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애들이, 여러분 손주들이, 손녀들이 초등학교 6학년짜리, 5학년짜리가 배불뚝이 돼가 돌아다니는 것을 여러분 정말 그 받아들일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겠습니까? 그게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말도. 그러니까 얘들이, 초등학생들도 이 얘기를 한 번만 들으면 내 권리가 이러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 권리가 이러하다. 왜 엄마가 내는데 뭐라 그러느냐? 그리고 엄마니까 그렇게 한다. 왜 날 낳았느냐?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는 시대가 지금 도래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기서 뭐 더 많은 말씀을 드리면 더 무겁고 힘들어지겠지만은요, 이제 이거를 넘어서서 나오는 게 존속 사례가 있습니다. 존속 사례. 가족을 죽이는 거죠. 집안의 어른을 죽이는 겁니다. 왜? 이 아들이 문제거든. 아들이 원래 가정에서 부모가 살해되는 이유 중에 직계 후손이 67%예요. 직계 후손, 즉 아들이 대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일부의 소수의 딸이 부모를 구타하는 거예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논리는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 니는 내 클 때 안 때렸나? 니 내 잘못한다고 때렸잖아. 그럼 니 잘못해도 맞아야 될 거 아니야. 니 잘못했는데 왜 안 맞냐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라고? 뭔 말로 반박을 하면 좋을까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은 각이거든요. 각 깨우침이에요. 깨우침. 그래서 두 번째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대목이에요. 각 깨달음이라는 게 좋은 거지만 그 깨달음을 수납할 수 있는 능력과 통이,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서의 배움은 사회와 아이를 망치는 일이 되지 절대로 좋은 일이 되지 못해요. 부모들이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며느리들이 시부모를 때리는 게요, 15.6%. 못된 며느리들이 있습니다. 저 아바이 저 엄마이도 아니고 남의 아바이 엄마를 왜 때리냐고. 지는 다른 데 가서 맞았잖아. 근데 왜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때려야 되냐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끌어안고 있는 가정사의 딜레마예요. 아픔이에요, 이게. 아이들을 너무 빨리 조기교육 시키지 마세요. 좋은 게 아닙니다. 자, 이런 사회적인 악재가 아이들을 멍들게 만들고 상처 입게 만들고 힘겹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들이 선지식이 돼야 돼요. 이게 어른들에게 기본적인 지식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얘기를 들을 때 이해가 돼요.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린이를 이해해 주세요. 어린이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 놓인 어린이를 이해 못하면 우리는 어린이를 끝까지 부모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잖아요. 어느 아이가 부모를 능가할 딸이 있겠어요. 다 모자라지요. 부족하지요. 그러니 아이들에게 요구를 하고 억압을 하는데, 프레스라는 말은 찐 누르다, 억압하다 라는 말이잖아요. 디프레스라는 말의 의미는 이거는 반대 기계가 나타나는 거죠. 반대. 그러니까 억누르면 의기소침해지고 찌밟히게 되고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고 감정이 다운되고 기분이 이렇게 깔아앉게 되겠죠. 그게 디프레션이라는 말이 우울증이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우울,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신을 잃게 되고 뭐 매사 해봤자 그렇고 그래서 아이가 의욕이 없어지게 되고 자의적으로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지대로 그냥 아무거나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옳고 그런 걸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해봤자 의미도 없어요. 그냥 삶에 보람도 없고 만족도 없고. 그리고 왜냐하면 엄마 아빠의 기대는 한없이 올바르고 높고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애만 보면 볼 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 우리 애들인데 저도 참 미안해요. 보면은 바르게 자라게 하고 싶고 올곧게 자라게 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만날 때부터 헤어질 때까지는 끊임없이 교훈, 설교, 잔소리, 미래를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 거, 옳고 그런 걸 분별해야 되고
그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어른이 둘이 있으면요, 협공합니다. 애 하나 놓고 3명이 있어보세요. 3명이 협공합니다. 돌아가면서 자기 경험 뻥쳐가면서 얘기해가지고 얼마나 온전하게 살았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고, 애가 막 죽으려고 그래. 어디서 막 도망가고 싶은 거, 탈출하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만 꺼내면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힘을 좀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육은 처음부터 끝까지 애가 잉태만 됐다 하면 교육 들어갑니다. 태교 들어가죠. 태교 들어가고, 0살 때 교육, 1살 때 교육, 태어나면은 그냥 어릴 때 영아교육, 유아교육, 유치교육. 이거는요, 말할 수 없는 교육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이거는 월요일도 학교 가서 교육,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도 교회 와서 교육. 계속 교육에 아이들이 쉴 데가 없는 거예요. 머리 터져나갑니다. 여러분들 진짜 그렇게 교육하고 자라났나요, 우리가? 좀 정직해봐요, 우리가. 우리 그렇게 안 컸어요. 그렇지만 얼마든지 건강하게 크고, 얼마든지 아름답게 크고, 얼마든지 사회 구성원으로서 귀하게 클 수 있는데, 아이들을 몰아붙이기 시작하는데, 누가 그랬는지 몰라도 조기 교육 좋다 그러면은 조기는 안 사주면서 계속 그냥 몰아붙이고, 아이들이 살지를 못해요. 의기소침해지고 더 자신감 없어지게 되고, 경쟁 상대는 높아지게 되고, 점수를 내야 되고, 그 결과물을 얻어야 되기까지 애는 그냥 피가 마르는 거예요. 교회조차도 요즘은 교육이라는 말 앞에서 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 일변도가 사람 망하고 사회 망하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심리학자인 엘킨드 박사가 재촉질 받는 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재촉질 받는 아이, 계속 부모로부터 재촉을 받죠. 그 기대에 부응하면서 커야 되는 거예요. 기대에 부응하면서. 근데 기대라는 게 항상 수준이 다르잖아요. 수위가. 사람이 사람을 두고 말할 때 얼마나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아무리 무식해도 좋은 말은 할 수 있어요. 좋은 말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마치 이것과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숫자를 세는데 누가 더 많은 숫자를 하느냐를 따져보면요, 1, 2, 3, 4, 5, 6, 7, 8, 9, 1만, 100만, 1000만, 억조, 경, 이런 말을 하더라도 경1, 경2, 경3 나갈 수 있잖아요. 아무리 높은 수를 해도 그 위에 다시 1, 2, 3, 4 나갈 수 있듯이 끝없이 끝나지 않은 게 그 숫자 노름인 것처럼, 아무리 무식한 어머니 아버지다라도요, 아이를 보면 그 아이에게 좋은 말을 해줄 수가 있고, 그 좋은 수준의 더 이상의 이야기는 끝도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끝도 없이. 교육학을 배우지 않아도 해요. 교육에 대한 철학이 없어도, 교육에 대한 마인드가 없어도, 전혀 그런 것이 상관없어도 엄마 아버지라는 존재는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귀하고 높은 좋은 말을 계속 끝없이 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 반대로 아이 입장에 가면은 피할 수 없다, 도망갈 수 없다. 엄마를 보면 도망가고 싶고, 선생님을 보면 피하고 싶고, 교회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왜 자꾸 떨어지느냐? 너무 옳은 말을 너무 장시간 동안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숨 쉴 틈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싫어요. 세상이 더 좋은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옳고 그른 걸 몰라서 나쁜 데 가는 게 아니에요. 반작용으로 가는 거예요. 반작용으로.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부모님들도 모이면은 다 교육적인, 너도 나도 전부 교육적인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자녀 교육 잘하고, 어떻게 하면 부모 교육이 좋은 교육이 될 건가. 솔직한 얘기를 우리가 좋은 부모님으로서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체계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제 들은 말들하고 내 생각에 좋은 말들하고 막 얹어가지고, 너도 좋은 말하고 너도 좋은 말하고 다 교육 얘기하는데, 나도 교육 얘기를 안 하면 무식한 사람이 되고 교육에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거기 얹어가지고 뭔 말이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교육, 저는 이름을 그려주셨어요. 교육 춘추 전국시대. 들으면 무슨 말이지만 제가 해도 좀 무서워요. 교육 춘추 전국시대를 맞이했어요. 지금 때나게나 아무나 교육 얘기를 다 꺼내고, 그래도 막 멋있는 것처럼 보이고 나도 교육에 열의가 있고 관심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아버렸어요. 여러분, 교육은 교육 전문가들인데 몇 개요. 교육하는 사람이 몇 개 놓으세요. 부모가 다 해요. 부모가 다 해요. 애들이 죽으려고 그럽니다. 피할 때도 갈 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 억압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뭐 용납하지 못, 한 개만 실수해봐요. 한 시간 설교 들으잖아요. 뭔가 한 개만 에러 나면
그 막 모든 사람이 만날 때마다 그 교훈을 바로잡아 주느라고 온갖 힘을 쓰는 거죠. 왜? 한 번 잘못한 걸 지금 못 고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놔두면 나중에 고쳐져요. 애들이 바보입니까? 그래, 그걸 내가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뒤에 또 말씀이 있지만, 세 번째는 아이들에게 휴식을 주세요. 휴식. 지지난주엔가 우리 군목, 이작 전사의 군목님이 오셔가지고 설교했어요. 그때 여러분들 많은 걸 느끼셨겠지만 저는 뒤에 앉아 듣는데 참 많은 걸 생각했어요. 저도. 왜냐하면 필드를 말씀하셨잖아요. 필드를, 현장을 얘기한 거예요. 그 현장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건데 참 값진 얘기들을 하신 거거든요. 그 말씀들이. 그런데 그 중에 군대에 있는 애들이 전투에 시달리고 전투 훈련을 시달리고 일과에 시달리고 지치고 피곤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내부만에 주일날도 앉아 있으면 고통이 다가오니까 피할 길을 찾아서 교회로 온다 그랬잖아요. 교회 와서 3분이나 엎어져 자더라도, 그리고 편지 쓰고 그렇게 하지만 그나마 피할 길 있잖아요. 피할 길. 피할 길이 있는 게 그게 생명길이에요. 그게 사는 길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 오는 것이 즐거워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기뻐야 되고, 그게 지금 자기들의 상황과 주변을 볼 때에 교회에 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키웁시다. 정상적으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냥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주일날 되면 그냥 교회에 오도록 만들고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애들이 막 소리 지르고 뛰놀고 하는 거 얼마나 듣기 좋아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런 노는 애들에게 가서 붙들고 얘기해봐요. 얘기 안 통하는가? 다 통해요. 그러나 예배 드리고 있는 애들, 심각하게 앉아 얘기 듣고 있는 애들에게 뭔 얘기해봐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여가를 가지고 아이들과 더불어 놀이를 하시고 등산도 하고 스포츠도 하고 여유를 가지시고 오락을 하시고, 이거 우리의 삶에 진짜 지금 시대에 필요한 애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더 이상 몰아붙일 데 없을 때까지, 가장 어릴 때부터 최대치까지, 낮부터 밤끝까지, 그냥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휴가 없이 끝까지 그냥 방학에도 애들이 방학이 없잖아요. 이미 애들이 막 마음에 경직돼가 죽을 지경이에요. 엄마가 돈 내놨으니까 하루도 빠지지 마라. 이 하루가 얼마 치는지 아느냐고 학원비를 그렇게 계산해가면서 아이들에게 닥달을 하는데 애들이 죽을 지경인 거죠 지금. 그래서 애들에게 좀 놀려도 주시고 쉬게도 좀 하고 그냥 정상적으로 자라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쉬게 만들어주면은 가정이 가면은 안정이 있고, 엄마가 만나도 엄마가 오늘 부담되는 얘기를 어쩌다가 한번 해야 되지, 만날 때마다 부담되는 얘기, 불편한 얘기를 하면 엄마를 피해가게 되고, 선생님을 도망가게 되고, 목사를 보면 주랭랑을 놔야 되고, 교회는 반드시 가지 말아야 될 곳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편안하고 언제든지 오고, 그러는 가운데 부모들도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고 지난 날을 이야기하고 실수와 넘어짐을 얘기해 줄 수도 있고, 편안하게 옷 색깔 얘기도 하고 음식 얘기도 좀 나누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그게 삶에 대한 얘기고 그게 인생에 대한 지혜가 그 속에 있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차례대로 말하는 교훈과 그런 내용들이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교회 학교도 너무 지나치게 경색일변도로 간다든지 해서 아이를 숨통을 조우는 쪽으로 가지 말고 그냥 조용하게 주의 말씀을 배우고 올라와서 선한 행실하는 걸 배우고, 그런 자연스럽고 자유스러운 아름다운 교회 환경을 만들게 될 때에 그 아이들이 여기 있으면은 뽕을 맞으러 댕길 일도 없고, 교회 올라오게 되면 나쁜 데 빠지지도 않아요. 나쁜 데 빠지지 말라고 교육하는 그게 아이들을 다수를 그쪽으로 가게 만드는 역형성적 작용도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냥 정상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되고 훈련하게 되면 그 아이들을 다 지킬 수 있는 멋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교과서가 되면 이 모든 일은 가능해집니다. 오늘 이후부터 우리 자녀들을 좀 남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해 주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내 아이들 다시 한번 쳐다보시고 사랑을 깊게 줄 수 있는 은혜의 부모님들, 또 이렇게 노련미가 가득하고 참 여유로운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되어서 우리 품 안에 자라는 자녀들이 정말 주의 말씀과 훈계로 자라게 되는 축복된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